어디서 감히 천박한 시장 냄새를 묻히고 들어와? 너 같은 천출이 우리 집안 대를 잇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라.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파도처럼 덮쳐올 때가 있지요. 세상 끝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막막한 기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바닥에서 처절하게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귀인으로 만들어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주 씨의 유년기는 새벽을 알리는 살얼음 같은 냉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억 속 유년기는 늘 시큼한 술 냄새와 퀴퀴한 담배 찌든내로 가득했지요. 노름판에서 며칠씩 밤을 새우고 돌아온 아버지는 늘 사나운 짐승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행상을 나가 벌어온 쌈짓돈을 빼앗으려 아버지가 고함을 지를 때면 어린 윤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혀 비명을 지르면서도 행상 나갈 미천이 된 주머니만큼은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낡은 주머니는 돈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유일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가 아껴둔 쌀독마저 뒤엎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신은 채 쏟아진 쌀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쏟아진 쌀알을 손으로 일일이 줍고 있었고요. 어린 윤주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윤지야, 울지 마라. 눈물을 바닥에 흘리면 진흙만 될 뿐이야. 그날 밤 어린 윤주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칼바람이 시장 바닥을 훑고 지나가던 날, 시장에 악질 깡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릿세를 내라며 어머니의 채소 바구니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갓 다듬어 놓은 파릇한 시금치는 흙이 섞여 곤죽이 되었고 어머니는 흙탕물 속에서 바들바들 떨며 그 채소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피 맺힌 울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릿세 안 낼 거면 치워. 장사도 안 되는 게 왜 버텨? 깡패들은 어머니가 메고 있는 푼돈 전대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오늘 당장 굶어요. 제발요. 돌아온 건 무자비한 발길질이었습니다. 그때 막 시장에 도착한 어린 윤주가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에이씨, 모녀가 쌍으로 난리네. 힘없는 상인의 눈물은 그저 밟히는 시금치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저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닥칠지 모를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윤주는 그들의 비겁한 눈빛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때 저만치에서 쌀집을 하던 장씨 아저씨가 무거운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흙 묻은 시금치를 투박한 손으로 털어내며 어머니의 굽은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저씨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자, 울지 마로. 울면 저놈들이 더 짓밟는 거야. 독해져야 살아남는 거야. 세상은
센 놈들한테만 친절하거든.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꾸깃한 돈 몇 장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주 씨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힘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요. 힘이 없으면 내 어머니도 지킬 수 없고 정성껏 일궈낸 하루의 결과도 저렇게 흙탕물에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주 씨는 악바리 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날에도 윤주 씨는 시장 한 구석에서 고무장갑 하나 없이 맨손으로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얼어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윤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잎 하나에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섞였습니다. 윤주 씨는 배추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 바닥에서 끝내지 않을 거야. 윤주 씨는 어느 날 굶주림을 참지 못해 시장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윤주 씨는 자신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윤주 씨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저 멀리 있는 건물의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뒤에 숨은 높은 사람들, 우리를 짓밟았던 악마들, 그리고 우리를 외면했던 사람들. 윤주 씨는 언젠가 자신이 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윤주 씨가 품은 도끼는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윤주 씨는 더 이상 굶주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을 도모하며 칼날을 가는 시장 바닥에서 가장 독한 짐승이었지요. 20살을 갓 넘긴 윤주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윤주 씨는 시장 바닥의 비린 냄새를 지우고 싶어 조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남자 중 가장 다정한 남자와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윤주 씨를 아내로 대접하기는커녕 없는 집 출신이라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번듯한 집안이라 자부하던 시어머니는 윤주 씨가 시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천박한 시장 냄새를 묻히고 들어와? 너 같은 천출이 우리 집안 대를 잇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윤주 씨가 밥상을 차릴 때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며 상을 뒤엎었습니다. 윤주 씨가 정성껏 다듬은 나물무침을 보고 이런 시장바닥 쓰레기 같은 걸 밥상에 내놓냐? 라며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비겁하게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윤주 씨는 시댁의 온갖 잡일을 도맡으며 쥐죽은 듯 살았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도 무릎이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 냈고 시어머니의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도 싫은 티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윤주 씨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시댁 몰래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윤주 씨의 가방을 뒤져 그 비상금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 돈은 우리 아들 기를 죽이는 더러운 돈이다. 윤주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빗자루 몽둥이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수록 더 잔인해졌습니다. 윤주 씨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씨도 못 받는 씨바지가 왜 뻔뻔하게 우리 집 식탁을 차지하고 앉아있어? 시어머니는 윤주 씨를 동네 병원에 끌고 가 온갖 검사를 강요했습니다. 의사가 윤주 씨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리는 없다. 네 뱃속이 썩은 게 분명해. 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남편조차 너랑 살 이유가 없어졌어. 우리 엄마가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선을 보라더라. 라며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윤주 씨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커먼 멍이 들 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윤지 씨의 짐 가방이 대문 밖 마당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주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현관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윤주 씨는 속옷바람에 얇은 혼잎을 하나 겨우 걸친 채 빗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윤주 씨를 밖으로 내몰고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 천한 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철문이 쾅 닫히고 윤주 씨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차가운 전신줄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흙탕물이 흘러들어왔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모욕을 참았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던 찰나였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윤주 씨는 골목길에서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윤주 씨를 발견하곤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이 못난 년아, 시장 바닥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 할머니는 윤주 씨를 자신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국밥집 한 귀퉁이. 그곳이 윤주 씨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할머니는 윤주 씨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맛은 정직해. 네가 쏟은 정성만큼 손님들은 알아주는 거야. 윤주 씨는 할머니의 가게에서 8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할머니의 찰진 욕설을 들으며 무거운 가마솥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발등이 부어올랐지만 윤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밤이면 자신의 팔뚝을 꼬집으며 그 지옥 같던 시댁을 떠올렸습니다. 8년의 피눈물 끝에 할머니는 윤주 씨에게 가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윤주 씨는 번듯한 엄마 손 백반집 간판을 걸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날 윤주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남편을 향해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었지요. 윤주 씨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이 그녀의 유일한 복수였습니다. 엄마 손 백반집은 윤주 씨의 피와 땀이 밴 결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끓여낸 육수와 정성껏 담근 김치는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지요.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장사가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윤주 씨의 앞에 오요사라는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늘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두르고 은은한 향수를 풍기며 매일 아침 가게를 찾았어요. 오요사는 윤주 씨의 힘겨웠던 과거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우리 윤주 사장님, 손맛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썩히기엔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오요사는 윤주 씨의 손을 잡고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강남에 큰 한정식집 자리가 났대요. 윤주 사장님 실력이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내가 초기 투자비만 좀 보태면 우리 같이 큰 돈 벌 수 있어요. 오 여사는 윤주 씨를 데리고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가게가 들어설 자리예요.
윤주 씨는 그 화려함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윤지 씨는 8년 동안 뼈골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오 여사에게 맡겼습니다. 윤주 사장님, 딱 한 달만 기다려요. 우리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오 여사는 웃으며 윤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오 여사의 손이 유난히 차가웠던 건 아마도 불길한 예감이었나 봅니다. 한 달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윤주 씨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식당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연락처는 이미 없는 번호였지요. 식당 보증금과 윤주 씨의 통장 잔고까지 오 여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가 주인은 냉정하게 윤주 씨를 쫓아냈습니다. 당신이 오정숙 씨랑 동업자라면서요? 보증금 돌려주고 짐 뺀 건데 뭐가 문제예요? 당장 나가요. 윤주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주인의 싸늘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식당 바닥에 주저앉은 윤주 씨는 며칠을 굶으며 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과 8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전기가 끊긴 식당. 어둠 속에 앉아있던 그날 밤 윤주 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아, 문 안 열어? 돈은 훔쳐갈 수 있어도 네 손맛은 아무도 못 훔쳐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다시 시작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국밥집 할머니였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온 욕쟁이 할머니는 윤지 씨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윤지 씨는 엉엉 울며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 다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돼. 네 손에 굳은 살 안 박혔냐? 그게 네 재산이야. 그날 이후 윤주 씨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파출부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부잣집 식모살이를 하며 밤에는 시장에서 식당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손은 세제의 진물로 피가 났고 등은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윤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윤주 씨는 오로지 오 여사를 다시 찾아내겠다는 복수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낡은 방 한 칸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윤주 씨는 틈날 때마다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밤마다 오 여사의 얼굴을 종이에 그려 벽에 붙여놓고 노려보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윤주 씨는 진흙탕 같은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마음속 칼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처럼 파출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윤주 씨는 동네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한 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그 차가 너무나도 눈에 띄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차에서 말쑥한 청년이 내려 윤주 씨에게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윤주 씨는 순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웃으며 건넨 첫 마디에 윤주 씨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7년 전 굶주리던 고시생에게 50만 원과 따뜻한 고기 반찬을 내어주셨지요. 저 황준혁이에요. 그때 그 고시생입니다. 준혁은 어느덧
번듯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주 씨는 먼지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사장님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갑자기 가게도 접고 시장을 떠나셔서.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근처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윤주 씨는 7년 전 사기꾼 오 여사에게 당했던 일과 그 사건 이후 밑바닥을 전전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준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제가 사장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빼앗긴 돈, 잃어버린 시간까지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준혁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경찰대학 출신의 친구들을 동원해 전국을 뒤졌습니다. 그는 오 여사가 과거에 저지른 사기 행각들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오 여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법망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찾아내어 전국에 흩어진 피해자 12명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오 여사 추적팀을 꾸렸습니다. 3개월 뒤 드디어 단서가 잡혔습니다. 오 여사가 경상도의 한 소도시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지역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새로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준혁은 윤주 씨를 차에 태우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윤주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주 씨는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준혁은 윤주 씨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사장님, 이제 곧 지옥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한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윤주 씨와 준혁은 고급 일식집에서 오 여사를 마주했습니다. 오 여사는 또 다른 예비 피해자들에게 투자만 하면 달마다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사탕 발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여사의 시선이 준혁 뒤에 서 있는 윤주 씨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윤주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예전처럼 밥이나 먹어요. 오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태연한 척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준혁은 여유롭게 명함을 내려놓으며 법적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오정숙 씨, 7년 전 사기 혐의와 최근 확보한 증거들로 당신을 고소합니다. 당신이 새로 사기치려던 증거도 다 확보됐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노인들이 오 여사의 정체를 알고 달려들었습니다. 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다 갚겠다, 제발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준혁은 냉정하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준혁은 오 여사가 그간 가족들 명의로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들을 미리 파악해 가압류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오 여사가 훔쳐간 돈으로 사들인 고급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윤주 씨는 7년 전 잃어버렸던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악을 쓰는 오 여사를 보며 윤주 씨는 지난 7년의 지옥이 비로소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법원 앞에서 윤주 씨는 준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50만 원이 저를 살렸듯 이제 그 돈이 사장님을 살린 겁니다. 윤주 씨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울분은 그렇게 씻겨 나갔습니다. 이제 윤주 씨의 가슴속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윤주 씨를 위해 앞으로 그녀가 세울 새로운 식당에 상표권 등록까지 맞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주 씨는 난생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주 씨의 지옥은 그렇게 끝이 났고 더 단단해진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참으로 얄궂은 것입니다. 윤주 씨가 엄마 손 백반집을 다시 열고 운영한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식당 앞을 서성이며 안을 기웃거리는 남노한 행색의 노파가 윤주 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노파의 굽은 등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방이라도 꺾일 듯 했습니다. 윤주 씨가 자세히 보니 노파는 35년 전 빗속에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전부 거리를 떠도는 거린이 된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윤주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윤주 씨는 식당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 한 끼를 구걸하기 위해 자존심마저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윤주 씨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간 맺혀있던 뜨거운 복수심이 화산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당장 빗자루를 들고 소리치며 내쫓고 싶었습니다. 빗속에서 혼잎을 하나 걸치고 떨던 그날 밤의 굴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윤주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윤주 씨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운데 밖에서 뭐 하세요? 따뜻한 국물 새로 떠올 테니 식당 안쪽으로 들어와서 천천히 다 드시고 가세요. 윤주 씨는 시어머니에게 식당의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윤주 씨는 시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쥐어주지도 갈 곳을 마련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갓 지은 뽀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소고기 묵국,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을 한 상 가득 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며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밥상 위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이 국물 오래전 네가 끓여주던 그 맛이구나.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윤주 씨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잠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몰골이 엉망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주 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 이곳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었지요. 전 남편은 윤주 씨를 알아보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을 놈이야, 윤주야. 다 내 잘못이야. 애가 안 생긴 것도 사실 내 문제였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아니, 지키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그의 오열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5년 전 그 밤, 자신을 향해 비겁하게 등을 돌렸던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백발이 된 전 남편은 윤주 씨의 발치에서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윤주 씨는 그 남자의 낡은 잠바를 보았습니다. 그 또한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주 씨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윤주 씨는 그들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던 겁니다. 윤주 씨는 무릎 꿇은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준 지옥이 나를 이만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그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렀어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그날 윤주 씨가 내어준 소박한 밥 한 그릇은 지난 35년 동안 자신을 옥죄던 복수와 원망을 단번에 씻어주었습니다. 윤주 씨는 식당 문을 닫고 나와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어떤 후련한 복수보다 더 강렬한 해방감이 그녀의 가슴을 벅차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주 씨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윤주 씨는 내일 아침 다시 밝게 웃으며 식당 문을 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윤주 씨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엄마 손 백반집은 동네를 넘어 전국에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주 씨는 번듯한 건물로 가게를 옮기는 대신 허름하지만 온기가 가득한 지금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오 여사에게서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지만 윤주 씨는 그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윤주 씨는 자신이 자라왔던 시장 인근의 낡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원장실 앞에 쑥스러운 듯 서 있는 그녀의 가방 안에는 자신의 길고 긴 고생이 담긴 통장이 있었습니다. 윤주 씨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돈을 전부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 개선과 장학금으로 쓰여지길 바랬지요. 원장님은 윤주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지만 윤주 씨는 그저 담담히 웃었습니다.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배 굽는 건 참아도 꿈까지 굶기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날 이후 윤주 씨는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매주 일요일마다 식당으로 초대해 직접 만든 따뜻한 백반을 먹였습니다. 윤주 씨는 아이들의 그릇마다 고기 반찬을 수북이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나중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남들한테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해. 한 번은 말수가 적던 아이가 윤주 씨의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밥이 참 따뜻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주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은 윤주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윤주 씨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흔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윤주 씨는 식당 유리창에 작은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분, 오늘 하루 힘든 분은 언제든 들어오세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나중에는 정말 배고픈 이들이 하나 둘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윤지 씨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어느 한겨울밤 윤주 씨는 갈 것 없는 노숙인에게 따뜻한 숭늉과 함께 갓 볶은 제육볶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남자는 밥을 먹다 말고 사장님, 저도 언젠간 다시 일어설게요. 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윤주 씨는 그 남자의 등을 토닥이며 그럼요. 밥심으로 살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윤주 씨를 시장통의 수호천사라 불렀습니다. 윤주 씨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매몰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도 사기꾼 오요사도 이제는 윤주 씨의 인생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준 거름에 불과했습니다. 윤주 씨는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차가운 복수가 아닌 뜨거운 밥 한 그릇에 모락모락한 김으로 채워졌습니다. 식당 벽면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감사 쪽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 손맛에 늘 행복합니다. 윤주 씨는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훑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윤주야,
참 잘 버텼다.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오늘따라 시장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윤주 씨의 앞날처럼 유난히 환하고 따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주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삶,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뼈아픈 배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원망과 복수심. 윤주 씨는 이 모든 것을 용서와 나눔이라는 아주 단단한 망치로 깨부수었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이 너무 춥고 내 인생만 왜 이렇게 굴곡이 많나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도 스스로 인생의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힘든 터널을 지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욕쟁이 할머니 같은 존재가 있었나요?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귀인이 되어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모두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